독일 TKMS의 승리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캐나다가 독일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판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은 졌고 독일은 이겼고 이제 남은 건 축하와 아쉬움뿐이라고 봤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독일은 가능한 한 빨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싶어 했지만 캐나다는 최종 계약 시점을 늦어도 2027년 말로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독일이 다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아직 도장을 찍기 전까지 남아있는 1년의 시간이 이 수주판을 다시 흔들고 있는 걸까요? 먼저 한 가지를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건 이미 서명 직전까지 갔던 계약이 갑자기 엎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독일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독일과 캐나다가 서로 다른 시간표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독일 TKMS는 수주 모멘텀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본 계약을 맺고 싶어 했고 캐나다 정부는 의회와 예산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니 늦어도 2027년 말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쪽은 빨리 도장을 찍고 싶고 다른 한쪽은 절차를 끝내야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상황. 바로 이 시차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CPSP는 그냥 군함 몇 척을 사는 사업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젖두 척의 새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사업을 잠수함 건조와 30년간 운용 정비 유지 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60조 원 규모로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캐나다 역사상 손에 꼽히는 국방 조달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어느 기업을 먼저 협상 상대로 골랐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업 효과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첫 배가 언제 오는지, 정비는 어디서 하는지 의회가 하나씩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발표와 계약 사이에는 긴 거리가 생깁니다. 7월 초 캐나다는 독일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동시에 한화오션은 예비 공급업체로 남았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계약을 이미 따낸 회사가 아니라 가장 먼저 협상할 권리를 가진 회사입니다. 예비 공급업체는 완전히 탈락한 들러리가 아니라 앞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바로 다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캐나다 총리는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면 독일 승리로 끝난 것 같지만 실제 계약 구조로 보면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이후 뉴스가 흔들리지 않고 보입니다. TKMS가 왜 유리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독일은 단순히 잠수함 성능만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와 함께 움직였고 나토 동맹이라는 큰 틀을 앞세웠습니다. 캐나다는 북극과 대서양 안보를 동시에 봐야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유럽 안보가 급박해지는 상황에서 독일 노르웨이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캐나다 입장에서 정치적 의미가 컸습니다. 또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미 주문한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먼저 배정해 2034년에 첫 내척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노후 잠수함 공백을 피해야 하니 이 납기 제안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선택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2034년에 첫 다척을 준다는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독일과 노르웨이 기존 물량의 순서를 조정해야 하고 도크와 인력, 부품 공급망의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수함은 자동차처럼 주문이 들어왔다고 공장을 하나 더 돌려 바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척을 만드는데도 긴 시간이 걸리고 숙련된 인력과 특수 설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고객에게 가야 할 초도 물량을 캐나다로 앞당기는 순간 다른 나라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캐나다가 묻는 것은 단순히 언제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을 계약서에 법적으로 어떻게 박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대목에서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빨리 서명하고 싶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만으로는 조선소의 생산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본계약이 있어야 금융 조달도, 협력사 배치도, 인력 계획도, 장기 수주잔고 계산도 진짜 숫자가 됩니다. 특히 TKMS는 캐나다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주잔고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캐나다 사업이 TKMS의 장부와 미래 매출에 얼마나 빨리 반영될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계약 완료 시점을 2027년 말까지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올해 말 계약을 기대하던 쪽에서는 1년 이상 현금화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수주를 따낸 것처럼 보이는데 주가가 흔들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TKMS 주가는 캐나다 사업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0일에는 하루 만에 4.22% 떨어져 81, 70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동안 15.64% 하락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통 대형 수주 소식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승리한 쪽의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발표문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은 언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그 계약이 언제 매출로 바뀌는지, 그 사이에 얼마만큼의 선투자가 필요한지 봅니다. 즉, 헤드라인은 독일 승리였지만 숫자는 아직 멀었다고 말한 셈입니다. 이 간극이 바로 수주판을 다시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말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협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가격이 맞아야 합니다. 납기가 맞아야 합니다. 캐나다 내 산업 투자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후속 군수 지원, 정비 인프라, 훈련 체계, 기술 이전 범위까지 문장 하나하나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캐나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캐나다 내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TKMS는 잠수함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안에 무엇을 남길지도 설득해야 합니다. 잠수함 본체 가격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산업효과 협상입니다.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어느 기업이 참여하고 정비를 어디서 하느냐가 모두 정치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오션의 예비 공급업체 지위가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하나오션이 바로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일과 캐나다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대로 TKMS 계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협상이 길어질수록 캐나다는 한 가지 카드를 계속 들고 있는 셈입니다. 독일이 가격을 올리거나 납기 조건이 흔들리거나 현지 산업 협력에서 캐나다가 원하는 답을 못 주면 예비 공급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력을 만들어줍니다. 캐나다가 하나오션을 완전히 탈락시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형 방산 계약에서는 대안을 남겨두는 순간 앞선 협상 상대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에서 내세웠던 강점도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오션은 2032년까지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는 빠른 납기를 제안했습니다. 또 약 7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 창출을 약속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캐나다 인근 해역까지 보내는 등 실제 플랫폼을 보여주는 공격적인 세일즈를 했습니다. 성능과 납기, 산업 패키지를 함께 밀어붙인 것입니다. 캐나다 총리도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결과를 한국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완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막판까지 경쟁한 끝에 나토와 정치적 구조에서 밀린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 발표 이후 캐나다 현지에서도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내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해 온타리오 조선소와 모호크 칼리지와 협력하는 훈련 허브 구상을 내세웠고 알고마 스틸과의 협력도 추진했습니다.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캐나다 안에 조선 생태계를 심겠다는 패키지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TKMS로 정해지면서 이런 조건부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멈추거나 불확실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화오션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일자리와 교육 프로그램, 철강 공급 계획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대형 방산 수주의 숫자는 항상 조 단위로 보이지만 그 숫자가 실제로 닿는 곳은 결국 어떤 도시의 공장과 교실입니다. 캐나다가 독일을 고른 이유 중 하나는 나토였습니다. TKMS는 독일 노르웨이와 연결된 플랫폼이고 캐나다는 이 선택을 통해 북대서양 안보와 유럽 동맹을 강화하는 그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맹 프리미엄은 동시에 부담도 됩니다. 독일과 노르웨이 기존 물량, 캐나다 초도 물량, 북극 작전 능력, 현지 정비 인프라, 장기 군수 지원이 모두 얽히면 협상은 단순한 구매 계약을 넘어섭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운용 체계입니다. 그래서 TKMS가 선정됐다는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제 캐나다가 원하는 조건을 TKMS가 모두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주파는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속는 지점이 있습니다. 선정이라는 단어를 계약 완료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 조달에서 선정은 시작이고 계약은 완주입니다. 선정은 가장 먼저 협상할 권리를 얻는 것이고 계약은 가격과 일정과 책임을 법적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의회, 예산, 법률, 산업협력, 군 운용 요구라는 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입구에 들어갔다고 해서 출구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가 2027년 말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 터널이 적어도 짧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의 핵심은 독일이 졌다가 아닙니다. 독일이 이겼지만 끝난 건 아니다입니다. 그렇다고 한화오션의 반전 가능성을 너무 크게 부풀려도 안 됩니다. 예비 공급업체라는 자리는 가능성을 뜻하지만 확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가 이미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택한 이상 독일이 여전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나토 동맹, 북극 작전, 독일, 노르웨이와의 협력 구조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 서명이 2027년 말로 잡혔다고 해서 곧바로 한화오션에게 기회가 넘어간다고 말하는 건 성급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변수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 변수의 시간 속에서 한화오션의 예비 지위가 협상 테이블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다는 정도가 맞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시장 역시 이 냉정한 지점을 본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독일 회사가 이겼으니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그 돈을 벌기 위해 먼저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납기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캐나다 사업은 생애주기 기준으로 크지만 바로 현금이 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2030년대 중반 이후 납기와 장기 정비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면 거대한 수주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수년간 선투자하고 뒤늦게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발표보다 계약 내용이 중요하다는 시장의 신호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숫자는 TKMS의 수주잔고입니다. 이데일리는 유진투자증권 분석을 인용해 TKMS가 노르웨이, 인도,
캐나다 물량을 추가하면서 수주 잔고가 50척에 근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호재입니다. 일감이 넘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잠수함 산업에서는 일감이 많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생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면 잔고가 많다는 것은 납기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럽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단기간에 확 늘리기 어렵습니다. 숙련 인력, 특수 도크, 공급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는 두 얼굴을 가집니다. 매출의 씨앗이면서 동시에 납기 리스크의 씨앗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조선의 중장기 기회가 다시 보입니다. 한국은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는 밀렸지만 빠른 납기와 실제 건조 능력을 가진 나라라는 점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독일은 전통의 강자입니다. 그런 독일과 막판까지 경쟁했다는 것은 한국 해양 방산이 이미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리스, 필리핀, 페루, 사우디, 모로코, 이집트 같은 잠수함 사업들이 줄줄이 거론됩니다. 독일의 생산 슬롯이 더 빡빡해질수록 납기와 가격, 현지화 패키지를 앞세운 한국의 매력은 다른 시장에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우선 협상은 계약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 조선사에 정보 요청서가 왔다는 소식도 계약처럼 부풀리면 안 됩니다. RFI는 정보 요청이지 발주가 아닙니다. MOU는 협력 의사이지 본계약이 아닙니다. 예비 공급업체는 기회이지 승리가 아닙니다. 방산 뉴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쪽에는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상대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석이 아니라 응원이 됩니다. 오늘 캐나다와 TKMS 사례에서 배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같은 잣대로 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계약 시점입니다. 캐나다가 말한 2027년 말보다 빨라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첫 나척의 2034년 인도 약속이 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독일과 노르웨이 기존 물량의 순번 조정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캐나다 내 산업 투자와 정비 인프라 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한화오션의 예비 지위가 단순한 안전장치로 남는지 아니면 협상 지연 속에서 실제 압박 카드로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5가지를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의 온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일이 독일에게 대형 악재만은 아닙니다. TKMS는 여전히 우선 협상 대상자이고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택한 첫 번째 파트너입니다. 독일은 나토 동맹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201CD라는 신형 플랫폼으로 북극 작전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독일과의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곧 뒤집힌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이미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지금 단계의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독일이 앞서 있지만 계약은 아직 남아있고 그 남은 시간 안에서 일정과 조건과 납기라는 변수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큰 방산 계약은 항상 2개의 뉴스로 나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누가 뽑혔느냐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조건으로 실제 계약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뉴스에서 박수를 치거나 분노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두 번째 뉴스에서 움직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TKMS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늦어도 2027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34년에 첫 내척을 받겠다는 것은 두 번째 뉴스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납기가 정해지고, 산업협력이 정해지고, 하나오션이라는 예비카드가 계속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파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독일 TKMS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앞자리를 차지했지만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는 의회와 예산 검증을 거쳐 2027년 말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TKMS는 더 빠른 확정을 원했습니다. 이 1년의 시차가 시장을 흔들었고 TKMS 주가 하락이라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한화오션은 예비 공급업체로 남아있어 완전히 문 밖으로 밀려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전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승패를 다시 선언할 때가 아니라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 남은 협상 조건을 차분히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독일 TKMS의 승리는 사실상 끝난 게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캐나다가 2027년 말까지 계약을 미루는 이 시간이 진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캐나다였다면 나토 동맹과 정치적 안정성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납기와 산업 패키지를 더 앞세운 한화오션 카드를 끝까지 밀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